분할의 한계. 20세기 후반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그의 놀라운 물리학 입문 강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대격변이 일어나 모든 과학 지식이 소실되었는데 딱 한 문장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면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문장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원자가설 또는 원자사실 아니면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모든 것은 원자로, 즉 서로 조금 떨어져 있을 때에는 끌어당기지만 서로 압착되면 밀쳐내면서 연구운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상상력과 생각을 더하면 이 한 문장에서 세계에 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생각에 데모크리토스는 현대 물리학의 도움이 없이도 이미 다다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던 걸까요? 데모크리토스는 관찰에 기초한 논증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나무 바퀴가 닳고 빨래가 마르는 것이 나무 입자나 물 입자가 천천히 날아가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대로 맞게 상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학적인 종류의 논증도 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양자 중력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논증이니까요.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덩어리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주장에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보고 덕분에 데모크리토스가 이를 어떻게 추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질을 무한히 나눌 수 있다고. 다시 말해 무한한 횟수로 쪼갤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다음 이제 한 조각의 물질을 무한하게 쪼갠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엇이 남을까요? 크기가 있는 작은 입자들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 물질 조각이 아직 무한히 쪼개진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크기가 없는 점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들을 한데 모아서 애초에 그 물질 조각을 만들어 봅시다. 크기가 없는 점 2개를 한데 모아도 크기가 있는 사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3개로도 안 되고 4개로도 안 되죠. 사실 아무리 많은 점을 모아봐도 크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물질이 크기가 없는 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점을 모아도 크기를 지닌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으니까요. 데모크리토스는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 어떤 물질이든 유한한 수의 낱낱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각들은 유한한 크기를 가졌으면서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원자인 것이죠. 이런 정교한 논증 방식의 기원은 데모크리토스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남부 실렌토 지역, 오늘날 벨리아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5세기경에는 그리스의 번성한 식민지로서 엘레아라고 불렸죠. 이곳에는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았는데요. 그는 밀레토스의 합리주의와 사물의 실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밀레토스의 사상을
엘레아로 가지고 왔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순수한 이성만을 통한 진리의 길을 탐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그는 모든 오해관이 가상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리하여 사고의 방향은 점점 형이상학 쪽으로 향해 갑니다. 언젠가 자연과학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제자인 제논도 엘레아 출신인데요. 그는 이러한 근본적인 합리주의를 지지하는 정교한 논증들을 제시하여 외관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논박합니다. 이러한 논증 중에는 제논의 역설로 알려지게 된 일련의 역설들이 있습니다. 이 역설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오해관이 가상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운동이라는 평범한 개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제논의 역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짧은 오화의 형식으로 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입니다. 거북이가 아킬레스에게 달리기 경주 도전을 합니다. 자기가 10m 앞에서 출발하겠다면서 말이죠. 아킬레스가 결국 거북이를 따라잡을까요? 제논은 엄격하게 논리에 따르면 아킬레스가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논증합니다.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아킬레스가 10m를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이 시간 동안 거북이는 몇 센티미터를 나아갔을 겁니다. 이제 그 몇 센티미터를 따라잡기 위해 아킬레스는 시간을 좀 더 들여야 할 텐데, 그동안 또 거북이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그런 일이 무한한 횟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횟수는 무한한 양의 시간이라고 제논은 논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엄밀한 논리에 따라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데에 무한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장면을 결코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킬레스가 원하기만 하면 거북이란 거북이는 다 따라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 따라서 가상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논증은 거의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 가능한 답은 어떤 것을 무한한 수로 모으면 마침내 무한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제논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끈 조각 하나를 반으로 자르고 그 반을 또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해 봅시다. 마지막에는 무한한 수의 작은 끈 조각이 남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합쳐도 유한한 길이가 될 겁니다. 애초에 끈 조각 길이밖에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무한한 수의 끈 조각을 붙여도 유한한 길이의 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수의 시간들을 더해도 유한한 길이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웅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무한한 횟수로 따라잡아야 하더라도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따라잡은 시간도 점점 더 적은 유한한 시간이 들어서 마침내는 거북이를 유한한 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역설이 풀린 것 같네요. 해결책은 연속체라는 생각, 즉 무한히 많이 더하더라도 유한한 시간이 되는 임의적인 작은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한 이러한 가능성은 이후 근대 수학에 의해 정교하게 발전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의 세계에서 올바른 해답일까요? 임의적으로 짧은 끈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끈 조각을 임의적인 크기로 자를 수 있을까요? 무한히 작은 시간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무한히 작은 공간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바로 이것이 양자중력이 마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제노는 레우키포스를 만나서 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우키포스는 제논의 수수께끼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문제들을 푸는 다른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레우키포스는 무한대로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분성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연속적이지 않고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작은 점들로는 도저히 크기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데모크리토스의 논증에서처럼 말이죠. 따라서 노끈의 길이는 유한한 크기를 가진 대상들의 유한한 수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노끈은 무한히 자를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유한한 크기의 개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상적인 논증이 옳건 틀리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 결론만큼은 사실입니다. 물질은 실제로 원자적 구조를 갖고 있죠. 물 한 방울을 둘로 나누면 물 두 방울이 됩니다. 이 두 방울을 각각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무한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단 하나의 분자만 남게 되고 거기서 끝입니다. 단일 물 분자보다 더 작은 물방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수세기 동안 단서들을 축적해온 거지요. 화학에서 많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화학 물질들은 몇 가지 원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정수비에 따라 형성됩니다. 화학자들은 물질이 원자들의 일정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들로 구성된다는 발상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물 H2O는 수소들과 산소 하나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서일 뿐입니다. 지난 세기 초만 해도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원자 가설을 믿을만 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른스트 마흐가 있었는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로 아인슈타인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죠. 비엔나의 왕실 과학원에서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의 강의가 끝나자 마흐는 나는 원자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이때가 1897년이었습니다. 마흐처럼 다른 많은 이들도 화학적 표기법을 그저 화학 반응의 법칙을 요약하는 관례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데모크리토스는 자기가 생각한 원자의 크기를 결코 측정할 수가 없었는데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위 원자 가설의 결정적 증명을 보기 위해서는 1905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가설의 결정적인 증명은 물리학을 공부했지만 과학자로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베른의 특허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25살의 반항적이고 침착성 없는 한 남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이 젊은 과학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당시 가장 저명한 물리학 학술지인 물리학연보에 보낸 논문 3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중 첫 논문에는 원자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명이 담겨 있었고 원자들의 크기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2300년 전에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가 제기한 문제를 결정적으로 마감한 것이었죠. 이 25살 젊은이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해낸 것일까요?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예리함과 충분한 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공기나 액체 속에 떠있는 먼지 알갱이나 꽃가루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그것들이 떨리면서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입자들은 이런 떨림에 의해 무작위로 갈짓자로 움직여서는 천천히 표류하여 점점 출발점에서 멀어져 갑니다. 유체 속에서 입자의 이런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에 이러한 현상을 상세히 기술한 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림 1-4는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전형적인 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치 작은 입자를 옆쪽에서 무작위로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자는 사실 맞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맞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오른쪽에서, 어떨 때는 왼쪽에서 개별 공기 분자가 입자에 부딪히고 거기에 맞아서 입자가 떨리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음부터입니다. 공기 분자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입자의 왼쪽에서 부딪히는 횟수만큼 오른쪽에서도 부딪힙니다. 만일 공기의 분자가 무한히 작고 무한히 많다면 오른쪽과 왼쪽의 충돌 효과는 균형을 이루어 매 순간 상쇄될 것이고 결국 입자는 움직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자들의 크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수가 아니라 유한한 수로 있기 때문에 요동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키워드죠. 다시 말해 충돌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평균적으로만 균형을 이룰 뿐입니다. 잠시 분자들의 수가 아주 적고 크기는 크다고 상상해 봅시다. 분명히 입자는 이따금씩만 충격을 받겠지요. 오른쪽에서 받기도 했다가 왼쪽에서 받기도 했다가 할 겁니다. 한 충돌과 다른 충돌 사이에서 입자는 여기저기로 상당한 정도로 움직일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공을 차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겠죠. 반면에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충돌 사이의 간격이 짧아질 것이고 다른 방향에서 받는 충격들이 더 잘 균형을 이루어 서로 더 잘 상쇄될 겁니다. 그러면 입자는 덜 움직이는 것이죠. 실제로 약간의 수학만 있으면 관찰되는 입자의 움직임의 크기로부터 분자의 크기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25세 나이에 한 일이 그것입니다. 유체 속에서 표류하는 입자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표류하는지, 즉 얼마나 벗어나는지 측정해서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의 크기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통찰이 정확했다는 것을 2300년이 지나서야 증명합니다.
물질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